안녕하세요. 박재훈입니다. 인프로브드 웹사이트 핑거프린팅 원터르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 및 관련 연구, 그리고 토르 브라우저,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프로세싱, 분류 작업,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핑거프린팅이란 특정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나면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로 브라우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쿠키를 주로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핑거프린팅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쿠키가 브라우저 단에서 많이 막혀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라든지, 근데 브라우저별로 또 그런 추적을 끌 수 있는 기능도 요즘엔 생겼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논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는 이제 웹을 이용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든 간에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그렇게 관측이나 수집된 사용자의 정보는 광고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관측되는 게 싫은 사용자들이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토르 브라우저에서 그러한 웹사이트 핑거프린팅 방식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공격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집을 하려는 거를, 수집을 하는 사람을 공격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공격자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방문할 만한 사이트의 트래픽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각 사이트에 대한 방문과 일치하는 트래픽 레코드를 트래픽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공격자는 이제 그렇게 얻었던 자신이 갖고 있는 트래픽 인스턴스랑 클라이언트의 트래픽 인스턴스를 비교를 해서 이 두 인스턴스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 사이트에 방문했다라고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인스턴스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려고 디스턴스 베이스드 매트릭을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측정된 비슷한 정도는 SVM을 통해서 트래픽 인스턴스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이 방식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의 트래픽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클로즈드 월드 시나리오랑 오픈 월드 시나리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클로즈 월드 시나리오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관측된 사이트에만, 모니터링된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확성은 되게 높게 나오는데 현실에서 일어날 일도 딱히 없어가지고 조금 테스트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오픈월드 시나리오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느 사이트든 간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트들이 관측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스드 월드 시나리오에 비해서 더 현실적이고 당연히 더 어려운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제 관련 연구로 논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랑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리베라토르랑 리바인이 이제 2005년에 제안을 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해서 그 테스트 인스턴스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관측된 트래픽 인스턴스가 그 주어진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해당할 확률은 관측 주기에서 발생한 패킷 길이가 관측될 확률이 계산되는 것이고요. 2009년에 이제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 핑거프린팅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된 기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다항식 나이브 베이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했는데, 토르 브라우저에서는 그 3%밖에 안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펜첸코어라는 사람이 SVM을 이용해서 어니언 라우팅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 핑거프린팅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두 트래픽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그 사이의 특징이 그것들 사이의 거리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HTML 문서 사이즈라든지 뭐 전송된 바이트 개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카이가 클로스드 월드에서 그 웹사이트 핑거프린팅 방식의 87.3%의 정확성을 달성했는데, 오픈월드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논문에서는 오픈월드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카이의 논문을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 브라우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토르는 TOR인데 더 어니언 라우터의 약자입니다. 이 어니언 라우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토르 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익명 브라우저고요. 매일 약 5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초당 데이터 2,500메가가 이제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0개의 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약 6,000개의 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릴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경유하는 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프록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자신의 서버를 이제 토르의 릴레이로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릴레이와 연결되는 모든 연결이 TLS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토르 클라이언트는 그 세 개의 릴레이를 거치고 나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노드는 가드 릴레이, 그 다음은 미들 릴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릴레이를 거치게 됩니다. 미들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나 뭐 가상 전용 서버 아니면 공유 서버 같은 것들이 이용이 되고요. 핵심 릴레이에서는 데스티네이션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어니언 라우팅이 이제 토르가 어니언 라우팅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용자 PC에서 메시지가 암호화된 다음에 가드 릴레이에 도착을 하게 되고, 가드 릴레이에서는 그거를 한 번 더 암호화를 해서 미들 릴레이에 도착을 하고, 미들 릴레이에서 또 암호화를 해서 핵심 릴레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를 또 암호화를 계속하는 그런 방식이 뭐 양파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어니언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각각의 거쳐가는 릴레이에서는 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랑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릴레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부 해독을 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에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약간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액션 릴레이에서 디스티네이션으로 갈 때는 그 암호화되지 않는 그런 연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tor 브라우저에서 이용되는 이제 이렇게 릴레이 3개를 거치는 그러한 과정을 그 하나의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의 서킷에 대한 연결이 설정이 되면은 그 서킷은 10분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킷이 연결된 다음에는 그 사용자는 스트림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스트림이 이제 각 스트림은 출구 액션 릴레이에서 그 분리된 TCP 커넥션을 찾은 다음에 서킷 내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tor 브라우저에서는 명령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컨트롤 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컨트롤 셀에 포함되는 거가 이제 서킷을 생성하고 닫는 셀, 그리고 스트림을 열고 닫는 셀, 그리고 흐름 제어 셀,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셀, 이렇게 이러한 셀들이 컨트롤 셀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은 이제 토르 컨트롤 셀과 릴레이 셀에 관한 그러한 패킷이고요. 이제 흐름 제어를 할 때 플로우 컨트롤을 할 때 이제 샌드미라고 하는 컨트롤 셀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서킷 레벨의 샌드미 셀은 서킷 1개당 100개의 셀을 전송을 하고, 스트림 레벨 샌드미 셀은 스트림 1개당 50개의 셀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격자가 웹사이트 핑거프린팅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이 샌드미 셀들도 트래픽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공격자가 만약에 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면은 샌드미 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CP/IP 레벨에서 네트워크 캡처를 할 경우에 ACK 패킷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과정입니다. TCP 플래그, ACK 패킷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TCP 플래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TCP 통신은 3-way 핸드쉐이크 방식을 통해서 그 통신을 하려는 두 지점 사이에 세션을 연결을 해서 통신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4-way 핸드쉐이크 방식을 통해서 세션과 통신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연결이랑 해제 이외에도 패킷의 플래그 값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TCP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종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그 TCP 세그먼트 내 TCP 헤더 안에서 이제 그 TCP 플래그 1바이트짜리 이거를 포함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URG, ACK, PSH, RST, SYN, FIN 이렇게 6개의 종류를 가지게 됩니다. 이 TCP 플래그는 플래그 비트나 컨트롤 비트 라는 비트 1비트짜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TCP 플래그 6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 SYN은 TCP에서 세션을 연결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내는 패킷입니다. 그리고 ACK 패킷은 패킷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를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패킷이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아무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제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RST는 전송하는 측에서 연결을 끊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PSH는 이제 원래 TCP 통신에서는 그 버퍼를 전부 채운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는데, 버퍼가 채워지는 거를 안 기다린 채로 바로 이제 OSI 취계층의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고요. URG는 긴급히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에서 사용을 하고, FIN은 이제 더 이상 전송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 FIN 패킷을 수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세션 연결이 종료가 됩니다. RSD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끊긴 하는데 FIN에 이제 더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서 연결을 종료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 데이터 수집 파트인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랑 그리고 그것들을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서킷 설계에 대해서 토르 릴레이는 이제 다양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위 1%의 릴레이가 29%의 대역폭을 구성을 하고 상위 20%의 릴레이가 93%의 대역폭을 구성을 합니다. 대역폭이랑 혼잡도가 사용자가 받는 패킷의 순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서킷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이제 다른 서킷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비해서 더 유사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추정을 한 거 하나가 공격자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어느 서킷을 이용하는지는 이제 알거나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추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서 같은 서킷을 이용하는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에 관련된 거는 이제 계속해서 콘텐츠가 바뀌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때문에 트래픽이 또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사이에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역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르 브라우저가 핵심 릴레이의 위치가 되게 다양한데 핵심 릴레이의 지역에 따라서 다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릴레이의 지역이 캐나다일 경우에 google.com에 접속을 하면은 google.ca로 리다이렉트가 되게 되는 뭐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이제 아마존 알렉사의 상위 500개 사이트를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트래픽 인스턴스 사이즈가 사이트 평균 사이즈의 20%보다 작으면은 그 데이터는 폐기합니다. 브라우저 캐시 저장 기능은 이제 토르 브라우저 자체에서 디폴트로 오프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오프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토르 브라우저가 재시작될 때마다 캐시가 삭제되게 됩니다. 캐시가 핑크프린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TCP/IP 패킷을 주로 이제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일단 TCP/IP 패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MTU라고 하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은 TCP/IP 상에서 전송될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를 칭하는 약자입니다. 이더넷 환경에서는 이 MTU가 1500바이트고요. MSS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약자인데 TCP 상에서 전송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더넷 환경에서 MSS는 MTU에서 IP 헤더와 TCP 헤더를 뺀 값이 되는데 MTU가 1500이고 IP 헤더의 미니멈 값과 TCP 헤더의 미니멈 값이 둘 다 20이라서 1500에서 40을 빼면 1460이 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1448바이트로 설정을 했고요. TCP/IP는 패킷 사이즈를 이제 패딩을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MSS에 맞춰서 데이터를 계속 모은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토르셀 같은 경우에는 TCP/IP 패킷보다 더 기초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토르셀은 TCP/IP 패킷과 다르게 릴레이에 의해서 고장나거나 섞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TCP/IP 패킷은 그 MSS를 무조건 채워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섞일 수가 있는데, 토르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정해지면은 패딩을 통해서 그 셀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토르셀 토르셀은 항상 같은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섞이거나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초적이고 더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L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큐리티 약자인데, 소켓 레이어에서 도청 방지 목적으로 설계가 된 방식이고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TLS 상에서 HTTP 설계된 HTTP 통신은 HTTP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TLS 레코드는 데이터 레코드, 핸드쉐이크 레코드, 알라트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쉐이크는 TLS 연결 시에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알라트는 에러가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레코드입니다. 만약에 페이터럴 에러 알러트가 수신이 될 경우에는 그 섹션은 즉각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이외의 거는 테스트에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 논문에서는 핸드쉐이크와 알러트는 무시됩니다. TCP/IP 데이터의 파싱을 통해서 공격자는 TLS 레코드의 재구축이 가능합니다. 그 TLS 레코드 길이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인커밍 패킷은 음수, 아웃고잉 패킷은 양수로 사이즈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길이를 가장 가까운 512의 배수에 맞춰서 조정을 한 다음에 512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의 TLS 레코더는 토르셀들을 갖고 있고,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토르셀들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즈가 544, 마이너스 1088, 1088의 사이즈를 가지는 TLS 레코드들이 담긴 하나의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퀀스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5개의 토르셀 인스턴스들로 표현이 됩니다. 각 셀들은 이제 따로 기록되기 때문에 토르셀 인스턴스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샌드미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TCP 레벨에서 ACK 패킷을 제거하는 것처럼 샌드미 셀을 이 테스트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는 방식이 이제 인커밍 셀들에 대해서 러닝 카운터를 통해서 트래픽 인스턴스들을 스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가 P1에 도달하면 그 다음 아웃고잉 셀이 샌드미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를 P2만큼 낮추게 됩니다. 100개의 트래픽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을 평가를 하는 것을 ROC로 표현을 한 게 그림인데요. false positive 비율이 모든 아웃고잉 패킷보다 크고, 이제 이런 샌드미의 총량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에서는 P1을 45, P2를 40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웃고잉 패킷의 19%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샌드미 셀을 제거를 했다는 얘기고요. 분류를 위해서 SVM을 쓰게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LIBSVM 라이브러리의 3.14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스턴스 베이스드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트래픽 인스턴스는 TCP 패킷 혹은 토르셀을 나타내는
양수로 된 아웃고잉과 음수로 된 인커밍으로 구분이 됩니다. 디스턴스 베이스드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 시퀀스들로부터 직접 커널 행렬을 계산을 해서 SVM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웹사이트 핑크프린팅에 최적화된 새로운 디스턴스 베이스드 매트릭스를 제안을 하고요. 디스턴스 베이스드 매트릭스 이용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OSAD라고 Optimal String Alignment Distance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OASD는 단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두 가지 단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산을 거쳐야 되는지 그거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AY와 YX라고 하는 두 단어에 대해서 OSAD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XAY에서 A를 제거하고 Y를 제거하고 그리고 X 앞에 Y를 추가하는 그런 세 번의 연산을 통해서 XAY가 YX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OSAD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m의 문자열 S1과 길이 n의 문자열 S2가 있을 때 m 곱하기 n 사이즈의 배열 m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m의 i, j는 S1과 i 그리고 S2와 j 사이의 거리이고요. i는 1, j는 1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NC소프트라는 두 글자에 대해 비교를 한다고 쳤을 때 먼저 이제 그 두 단어를 직접 비교하기 전에 m과 n이라는 글자를 비교할 경우에는 n을 m으로 변경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코스트는 1이 되고요. m과 nc를 비교할 경우에는 n을 지우고 c를 m으로 변경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코스트는 2. 그리고 n과 ncs를 비교할 경우에 또는 두 개를 지우고 한 개를 변경하니까 ncs에서 n과 c를 지우고 s를 m으로 변경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코스트는 3이 됩니다. 그래서 MIC라는 글자와 NC소프트라는 글자를 비교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린 표와 같은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MIC랑 NC소프트를 비교한 최종 결과는 최종 OSAD는 6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NC소프트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있는 글자는 뭐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최종 결과는 4고요. 이게 어떻게 4가 되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m을 지우고 i를 n으로 바꾸고 그리고 r을 지우고 o를 지우면 NC소프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NC소프트라는 단어 사이의 OSAD는 4가 됩니다. 데메라우 레벤슈테인 디스턴스 DLD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OSAD랑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인접해 있는 두 문자에 대한 자리 바꾸기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LETTR이라는 글자에서 R과 E를 자리를 교환을 해서 LETTER 레터라는 글자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러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변경 연산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패킷이랑 나가는 패킷에 대한 비용이 다르고 타이밍에 의해서 또 전송 비용이 변화가 되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Fast 레벤슈타인 라이프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데요. 길이가 m과 n인 문자의 S1과 S2에 대해서 연산 복잡도가 원래는 OMN이었는데 여기에서는 OM 플러스 n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약 2000배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험 세팅을 위해서는 이제 샤크넷이라고 하는 캐나다 컨소시엄의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병렬 컴퓨팅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약 200개의 코어를 이용을 해서 SVM 커널 매트릭스를 동시에 계산을 합니다. 이용된 토르 브라우저 버전은 이제 토르 브라우저 번들 2.4.7 알파 1 버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파이어폭스 10.0.12 ESR 버전과 토르 0.2.4.7 알파 1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르 브라우저에 대해서 플러그인 설정은 자바스크립트, 플래시, 실버라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은 기본 설정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르 브라우저의 설정 파일인 torrc라는 파일을 수정을 해서 이제 맥스 서킷 덜티니스라고 하는 값을 그 60만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그 원래는 서킷이 10분이 지나면 이제 연결이 닫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닫히지 않게끔 변경을 하고 그리고 유스 엔트리 가드라고 하는 값을 0으로 바꿈으로써 엔트리 가드를 제거를 합니다. 엔트리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추적을 하는 방식이 그 사용자가 어느 릴레이를 이용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처음 연결되는 엔트리가 릴레이랑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핵심 릴레이를 장악을 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공격자는 대량의 릴레이를 보유를 함으로써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릴레이 중에 첫 번째랑 마지막으로 선택될 확률을 높이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토르 개발자들은 엔트리 가드 기능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릴레이만 첫 번째 노드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높은 가동 시간과 높은 대역폭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제 클로스드 월드 테스트에서 결과는 10개의 웹사이트와 4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10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시행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10fold니까 36개의 훈련 케이스와 4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샌드미 셀을 제거하고 그 향상된 OASD를 사용을 한 테스트에서 그 향상되는 OASD는 이제 앞으로 혼합 OASD라고 부를 건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91%의 정확성을 달성을 했고요. DLD 그 데메라우 레벤슈타인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자리 교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에 대한 구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까 새롭게 제안을 했던 Fast 레벤슈타인 라이크 알고리즘은 70%의 정확성을 달성을 합니다. 70%가 91%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요. 이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큰 이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혼합 OASD가 60만 8천 CPU 세컨드가 소요가 되는데 이 패스트 레벤슈타인 라이크 알고리즘은 283 CPU 세컨드가 소요가 되는 것에 그칩니다.
또 아까 한번 언급했던 카이의 논문에서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카이는 정확성은 0.88, 그 카이 논문에서 이용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용된 데이터가 따로 있는데, 카이는 카이의 데이터에서 0.86,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용된 데이터에서 0.88의 정확성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호나버의 OSAD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이용된 데이터와 카이의 데이터 모두에서 0.91의 정확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페스트 레벤슈타인 라이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0.7과 0.71의 정확성을 기록을 했고요. 오픈월드 리설트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의 탑 1000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정답률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특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최대 96.9%까지 기록을 했고요. 근데 어떤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50%대의 되게 낮은 정답률도 기록을 해서 오픈월드에서는 좀 그 정답률 폭이 좀 다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이 같은 경우는 오픈월드에서 이 결과를 논문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이제 카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것과 이 혼합 OSAD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 것을 비교를 하면은 이제 트루 포지티브 값이 이 혼합 OSAD를 이용했을 때는 40개에 대해서 최소 37, 최대 40에서 거의 다 맞는 반면에 카이의 논문은 이제 최소 28, 많아도 37 정도밖에 그러한 좀 뒤떨어지는 결과였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되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클로스홀드에서 훈련된 인스턴스 수에 따른 정확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혼합 OSAD가 카이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기록을 했고,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페스트 레벤슈타인 렉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클로스드월드에서 탐지된 웹사이트 개수에 따른 정확성은 아래와 같고요. 오픈월드에서 혼합 OSD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률이 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논문에서는 오픈월드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를 달성을 하였고, 그리고 TLS 암호화나 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에 대한 방어는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